민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감 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밤사이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방조 혐의였는데 박 전 장관은 내란 공범 혐의였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됐거든요. 특검팀 내란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 또 숨고르기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분분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중에 누가? 저부터 할까요? 네. 뭐 수사에 차질이 생긴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특히 네. 어제 CCTV 같은 걸 봤을 때 뭐 내란에 국무위원들이 동조하고 뭐 협력했다는 사실은 명백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향후에 새로운 증거들을 포착해서 뭐 또 이제 그 구속 청구를 이제 재청구하겠다고 하는 게 특검의 입장이니까 네. 한번 좀 지켜볼 일이라고 봅니다. 지켜볼 일이라고. 그런데 이 네. 법원에서 어제 뭐 CCTV도 있었지만 이런 명백한 사유들에 대해서는 또 그리고 이게 국기를 흔드는 엄청난 범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정하게 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 기각이 있다 보니 특검에서 되게 힘을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분량도 엄청나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의견서도 230쪽 정도 준비했고 PPT 자료도 120장 분량을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전담 재판부에서는 구속의 그 타당성이나 그런 도주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박 전 장관이 소명을 잘 하고 있고 수사 진행에도 협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출석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불구속 수사를 해도 충분하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뭐 구속해야지만이 수소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인신의 구속 없이도 잘 협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전 총리 그리고 전 장관 다 이렇게 영장 구속 발부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어떤 국민들 판단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법사위에서 대법원 현장 국감이 있어서 또 한 번 시선이 그쪽으로 많이 쏠릴 것 같은데요. 첫날 월요일에 이제 국회에서 열렸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출석을 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증언을 거부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용하지 않아서 한 90분 정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계속 질문 공세를 했고 또 조 대법원장은 뭐 침묵한 채 있었고 마지막에 마무리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법사위원회가 추미애 위원장 오신 이후로 계속 헌정사상 없던 유례 없는 일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국회의장과 뭐 위원장 다 이렇게 같이 차지하는 것도 사실은 관례 없던 일인데 했고 좀 야당의 간사 선임을 안 해줘서 또 간사 없이 국정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 일정을 정하는데도 여야 간사가 같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이 진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 사실 그동안 상권 분립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법원의 대표로서는 재판의 내용 이외의 다양한 그 법원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법원 행정처장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 행정처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임명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믿음이 안 가다라거나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굳이 세우려고 하고요. 또 법을 어긴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 증인으로 나왔었는데 기관 증인으로 법원 행정처장 대신해서 이렇게 말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참고인 자격이다라고 이렇게 추미애 위원장이 말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증인의 자격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바꾸거나 또는 그 반대가 되거나 할 때는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의결을 거쳐도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로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법사위원장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바꿔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해야 되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참석해서 앉아있고 또 상당 시간 10몇 시간 지난 이후에도 참석해서 발언을 했고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최대한 보였는데 거꾸로 국회가 뭐 조희대라는 인간 개인에 대한 존중 여부를 떠나서 이 상권 분립의 대상이 돼야 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상권 분립을 파괴하고 나아가서 민주주의 전체를 파괴하는 모습을 법사위원회가 연일 보여주고 있어서 같은 당 안에서도 좀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권지승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어제 장면을 바라보는 이제 그 국민들도 마음이 많이 무거웠을 거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는 것은 원래 국정감사에 나와서 그렇게 인사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원래 관례에 있던 일이고 이제 보통 인사말을 하고 퇴장을 했죠. 이제 그런데 어제 이제 퇴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게 평소에 이제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이 상권 분립이라든가 사법권 독립 이게 법관들의 권력을 유지해주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게는 이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는 장치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객이 좀 전도되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어제 제가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게 이 원초적인 이유 이것들을 우리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법부가 그동안에 있었던 저는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 조희대 대법원이 이 국민들 앞에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법치주의가 이 무너지는 그 이제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침묵했던 것.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을 졸속적으로 파기환송했던 것. 그리고 지기현 판사의 그 정말 희한한 구속기간 계산법에 의해서 내란수계 혐의자가 석방되는 이런 것에 대한 그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입장이 전혀 없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불안감을 주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또 오히려 그런 걸 보호해주고 하는 게 사법권의 독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사법권의 독립을 막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원천적인 어떤 해명, 설명, 입장 이런 게 없이는 어제와 같은 일들이 향후에도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현장 국감이 있어서요. 오늘 현장 국감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뭐 크게 다르지 않겠죠. 뭐 그동안에 내용상 공방은 뭐 계속 뭐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입장을 밝히라 하고 뭐 침묵을 지키거나 뭐 동문서답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런 지리한 공방이 저는 계속되리라고 보고 이미 제가 몇 주 전에도 뭐 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조희대 대법관의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그 정쟁의 한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 향후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는 대법원은 국회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원하는 자료를 주지 않거나 행정부가 또는 아예 출석 자체를 하지 않거나 이런 모습으로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세히 88페이지에 이르는 분량을 국회 법사위원회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며칠 날 우리가 왜 선거 전에 이렇게 판결을 하려고 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심사 과정을 거쳤는지 해서 이재명 전 후보의 그런 재판 관련돼서 상세한 내용을 보냈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이제 대법원의 공식 기구에서 국회 법사위원회라는 공식 기구로 그런 문건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그 사실을 숨기고 이 문건 내용을 여당하고만 공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떳떳하게 밝혀야 되고 진실 규명에 정말 관심이 있었다면 오히려 이렇게 추미애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법사위원장에게 준 내용이라면 여야 할 것 없이 이거를 다 공유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대법원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이제 원칙적으로 한 말이 뭐냐면
국가는 재판으로 얘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침묵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 판결문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결 과정에 있어서 대법원장 혼자 이렇게 일을 처리한 게 아니라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원 행정처장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임명됐던 법원 행정처장이 이 12명의 대법관들의 합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중에서는 소위 소수 의견을 내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명 과정에 있어서 지금의 민주당 정권에서 추천한 인사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 과정, 재판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인 거를 지킨 부분이라든지 함께 심사숙고를 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 한 명이 무슨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데 그걸 콕 찍어서 이분에 대해서 조리돌림을 하듯이 하고 이렇게 관례를 깨는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울러서 오늘 이제 국정감사도 우리는 현장 국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법사위의 내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이례적으로 현장 검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현장 검증이요? 네네. 그동안 저희가 국감을 가면 이렇게 현장을 나갈 경우에 국정감사 그리고 현장 국정감사, 현장 국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현장 검증이라는 말을 쓰고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대법원장의 PC를 직접 확인하겠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본인들이 무슨 특검 수사에 이어서 이렇게 더 나아가지고 마치 수사하는 듯한 그런 행위를 하려고 이 법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 같은 것도 함부로 쓰지 않았거든요. 이런 짓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야 합의 없이 간사 없이 본인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사실 국회에서 유례 없이 이런 식으로 조리돌림하고 면박주기하고 해놓고서 오늘도 현장에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가서 법에 없는 어긋난 짓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반론하시죠? 네, 말씀 중에 네. 이제 뭐 대법원장의 역할이 뭐 별로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제 또 대법원장이 원오브댐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그 파기환송, 초고속 졸속 재판은 대법원장의 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기일이 잡히는 것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법원장이 해명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판결문으로 이야기한다. 이거야말로 정말 비겁한 변명입니다. 왜 판결을 그때 했느냐, 그렇게 졸속한 그 절차를 거쳐서 초고속을 했느냐, 이 질문을 하는데 나는 판결로 대답했다. 동문서답이죠.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해명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네. 법사위원회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88페이지 내용에도 있고 네. 이 법원 행정처장을 통해서도 설명이 된 바가 네.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단 배경을 좀 얘기하자면 선거법 심사 그 재판은 6개월, 3개월 만에 끝나야 하는데 1심과 2심이 오히려 현행법을 위반을 하고 2년 2개월, 4개월의 시간을 이미 허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3개월이라는 시간을 오히려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법원에 왔을 때 가장 먼저 결론을 정하기 전에 이 대법관들끼리 의논을 했던 부분이 3개월이라는 시간을 지키지만 언제 선거 전에 이걸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다수의 합의가 있었고 소수 의견을 낸 사람은 2명 정도 있었다라고 정확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재명 그 전 후보께서도 그때 대선 과정에 있어서 언론에 나와서 오히려 빨리 털어주는구나라고 해서 환영하는 입장이었다라는 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치 뭐 졸속 재판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끌고 가는데요. 2년 2개월, 4개월 이 2달 끌면서 정말 3년에 걸쳐서 모든 국민이 아는 재판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대법관들이 합의를 한 내용이고 당사자도 환영한다고 했던 내용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결론이지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가지고 시비를 걸 수가 없으니까 속도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 의원님 반론까지 하고 법사위 국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네, 좋습니다. 이 이제 국가의 외교적 문제라든가 또 아주 통치 행위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법이 자제를 하는 것이 이 통례이고 또 관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법부가 정말 거침없이 하이킥을 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정말 뼈저린 반성과 해명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향후에 이 정치의 사법화 그리고 사법의 정치화가 아마 가속화될 것이고 이 국기문란 사건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망 사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건 발생이 지금 7월부터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게 8월 초로 돼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외통위 국감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 늦게 안 거 아니냐. 그래서 대응도 지금 늦은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요. 권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작년까지 외통위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딱 이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고수익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한 현지 강금 피해가 폭증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4년에 보면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전년 대비해서 무려 14배가 늘었습니다. 아, 전년 대비요? 네. 그러니까 23년에 비해서 24배. 제가 이제 그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정부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잘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 행안부에서 그 이제 경찰관 파견 증언을 거부를 했죠. 물론 뭐 그게 전부 모든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해외 범죄가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한국인과 관련된 범죄들은 파견 나가 있는 경찰들이 주로 이제 담당을 하는데 거기에서 수집된 정보라든가 수사 정보 이런 것들을 외교부가 아니고 이제 경찰 쪽으로 이렇게 좀 집중해서 조금 이렇게 폐쇄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부에서 아마 잘 몰랐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외교부와 경찰 간의 공조가 좀 미흡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예, 제가 이제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스템 개량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외교부에서도 인지가 늦었을 거라고 보고 이거는 뭐 전임 정부도 다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님은 지금 이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뭐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건이 발생할 동안 사실은 인지를 제대로 못했던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모든 국민이 알게 되는 시점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무부처가 소위 역할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외교부 장관의 국회 답변을 보고 정말 정말 본인 아들이 저렇게 줄었다면 저 몰랐습니다라고 저런 얼굴로 나와서 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과하거나 지금 조치를 열심히 다하고 있거나 이런 태도를 전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건이 생기기 전에 인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캄보디아에서 벌어졌고 그래서 인도 정부가 나서서 1000여 명 이상 구출해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단위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국제 사례를 또 챙겨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전반적으로 외교부의 업무 부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요. 저희가 미국에서도 사실 멀쩡하게 출장 갔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쇠사슬 묶이고 했을 때도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지킨 총사령관
사령탑들이 공석인 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대표해서 그런 현장에서 보호하고 또 그 나라랑 협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미국 대사도 없었고 그다음에 총영사도 없었고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캄보디아 대사도 마찬가지로 대선이 끝나자마자 후임을 발령내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단 들어와라고 해서 공석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지휘 감독이 누구에게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주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했을 때도 뭐라고 답변이 왔다고 지금 증언들이 나오고 있냐면요. 캄보디아 경찰에다 신고해라. 네. 심지어는 우리 대사관 근무 시간이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외교부 본부에서의 부실뿐만 아니라 그런 현지 대사관들의 사령탑들을 공석으로 두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키워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울러서 새로운 사건이 터지지 않게 즉각 또 공지를 했어야 되는데 9월에서야 여행 관련돼서 아주 낮은 단계의 경보를 보내다 보니 사건이 터지고 있는데도 또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전혀 인식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네. 제가 야당 의원으로 있을 때 콕 집어서 그 문제를 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런데도 뭐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그 뭐 경찰청 뭐 증언 요청 안 한 거는 물론이지만 이 캄보디아가 약간 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이 통일교 협잡에서 엄청난 5대2 사업을 했던 국가 아닙니까? 그런 정말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그 5대2 사업을 했던 국가인데 그 경찰관 한두 명을 증언하는 것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지 않았다는 것. 이 자체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먼저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특히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거의 14배 정도가 증가하는 엄청난 변화를 보였는데도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 소재를 좀 밝혀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캄보디아가 소위 스캔 산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부분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스캔 컴파운드가 한 53개소 정도 된다 이런 보도도 있고 합니다. 특히 또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이 국제적 자본과 네트워크가 지금 동시에 얽혀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되고 한번 빠져들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거나 신변에 엄청난 위해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런 범죄 집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외신 보도가 있었어요. 특이하게 보였는데 영국하고 미국에서 캄보디아 그 사기 조직을 아예 제재 명단에 올리고 왔는데 보니까 그 조직의 최고 책임자인 사람이 원래는 중국 국적이었는데 캄보디아를 귀화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 하나 제가 그냥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우리가 이제 공적 원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 간의 공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 공적 원조 좀 외교적인 부분이죠. 이런 것도 다 연계해가지고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오늘부터 현지 대응팀들이 이제 파견이 되고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22일에는 우리 이제 외통위 위원들도 현장 국감도 가고 그 현장에서 그 내용들을 좀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뭐 캄보디아에서 제대로 된 그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그 공적 원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뭐 그냥 인도주의 차원에서 할 건 아니죠. 그 연계해서 공적 지원도 당연히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외교부의 이제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ODA 전체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 어떻게 지원하느냐는 정부의 판단을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캄보디아와 관련돼서 외교부 입장을 저는 좀 다시 한번 질타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온라인 스캠 말씀을 하셨는데요. 외교부가 국민들에게 입장을 낸 게 이제 이달 11일 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뭐냐면 빨리 지금 캄보디아에 가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출하고 보호할 건지에 대한 게 가장 중심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다른 국민들 조심해라라는 메시지 그죠. 그러니까 당분간 뭐 출장이나 여행이나 그렇게 해서 국민 보호에 대한 게 1번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사실 규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이날도 온라인 스캠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가담하는 사례가 많다. 이들은 잠재적 보이스피싱 가해자라고 지적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뉘앙스를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외교부가 이 사건을 대하는 전체적인 태도가 이 입장문가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알았다라고 국회에서 말한 외교부 장관의 모습에서 과연 이들을 믿고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온라인 스캠 사건 이런 걸 떠나서 네. 빨리 그 신병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 이번 정권 들어서 6월에 대선 끝나자마자 6월 말에 로이터 AFP 통신 등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보고서가 있습니다. 국제 이제 엠네스티라는 단체에서 이 보고서의 제목이 캄보디아의 사기 시설에서의 노예제도 인신매매 고문 보고서라는 내용입니다. 이때 굉장히 좀 넓게 알려졌었죠. 그 전에 작성된 보고서이긴 합니다만 50세계의 이 사기 단체에 어떻게 들어가서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캄보디아 경찰과 함께 조사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철조망이 있었고 무장 경비원들이 있고 그리고 몇 개 기구에 대해서는 현지 경찰하고 같이 가도 조사하기가 힘든 내용이다. 뭐 이런 아주 참혹한 내용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요. 우리 정부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분들이 거기서 살아서 돌아서 나온 사람들 몇백 명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인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상당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이번 사건이 있었다라면 외교부 장관이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보고를 받았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인신매매나 이런 얘기 나오면 숙지를 했어야 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숙지나 이 보고서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는 게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예. 아니, 지금 이 부분 국민들한테 자본 알려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캄보디아 당국이 한 2,100명 정도를 감금하고 있거든요. 네. 범죄자들을 감금하고 있는 겁니다. 아, 범죄자들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물론 뭐 재판 중이니까 뭐 범죄자를 확정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네. 그런 혐의로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63명 정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게 처음에는 이제 유인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속아서 네. 이제 가게 되면 범죄 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그럼 그 63명이 지금 물론 사실관계는 봐야 되지만 큰 흐름이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네네. 그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어떤 루트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인식하고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범죄자를 가둬둔 게 아니라 가둬놓고 범죄 행위를 시켰기 때문에 네. 살기 위해서 범죄 행위를 한 것과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저하고 외교부 입장도 자꾸 처음부터 무슨 이 사람들이 범죄자다 알겠습니다. 이런 감금에 거랑 대한 지금 개념이 좀 네,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선량한 사람이 여기서 그러니까 잠깐 이야기가 좀 틀리네. 그리고 감금, 예, 잠시 감금에 후에 대한 토론을 개념이 이어가도록 틀리네. 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당당 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외토기 국감에 대한 질문, 이 질문으로 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프랑스를 순방했을 때 반려견을 위한 의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를 외교부를 통하지 않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권 의원님. 이거 뭐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이 공과 사를 아예 구별 안 하는 진짜 무개념 권력층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 리투아니아에 가서 이제 개인적인 사적 쇼핑을 하고 또 이번에 이제 새로 드러난 게 프랑스에서 사적인 반려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전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좀 기상천외합니다. 그 외국 가면서 반려견을 데리고 가는데 또 반려견에 대한 여러 가지 의전을 또 통보하는 방식도 외교부 본부가 아니라 프랑스 대사관에 직접 연락했다. 이런 비선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 비선 라인을 원래부터 좀 좋아하는 성향이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런 행위들이 앞으로는 당연히 없겠지만 아마 여러 가지 구석구석에서 이런 생활형 권력 남용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좀 하여튼 좀 밝혀서 향후 이 정부 권력 운영자들에게 좀 반면 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일입니다. 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잘못된 그런 행동이 있었다라면 향후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화하고 바로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서 외교 관련된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면 사실 그 당사자인 대통령의 사소한 실수도 사실 국민들에게 화제거리가 되는데 늘 또 가족 동반 또 영부인 동반으로 인해서 역대 많은 정부에서 이런저러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어디까지가 의전 행사고 또 국가가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인지 대통령뿐만 아니라 같이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립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민간인 신분으로 증인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감 자리에서 이 전 위원장이 현 정부를 맹렬히 비판했는데요. 예상했던 내용이었죠? 김 의원님 먼저 하시죠. 사실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진숙 위원장이 소위 장관급으로 취임하자마자 그 취임 하루 내용을 가지고 탄핵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무산되는 장면도 봤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조직법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그냥 크게 내용이 변동이 없는데도 다른 부처의 경우는 이제 개정의 형태로 처리를 해놓고서 방통위원회만 콕 찍어서 이준숙 위원장을 찍어낼 수 있도록 아예 이제 법을 폐기하고 전면 개편하는 그런 모양새를 봤습니다. 더군다나 경찰을 통해서 이 온 국민들 보는 앞에 장관 그만두고 나온 지 하루 만에 이 수갑 차여지는 모습을 봤고 물론 이제 법원을 통해서 바로 잡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연속적으로 망신 주고 한 명을 찍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이 뭐 기관 증인으로 나왔을 때나 이런 일을 겪었던 또 개인 자격으로 나왔을 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진술하고자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앞서 우리가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구속영장 이
발부되지 않은 부분이 네. 수사에 이제 협조하는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갑 채우고 하는 장면에 있어서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고 있는데 국회에서 나오는 날짜 위에는 출석하는 날짜를 충분히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준숙 위원장은 국회에 늘 모습이 보이는 사람이었지 어디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충분히 밖에 나와서 언론을 통해서나 국회 자리에서 늘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이 경찰의 법원과는 다른 법원이나 검찰하고는 다른 이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신구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피해 당사자로서 어제 충분히 좀 진술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권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우선 이진숙 전 위원장이 본인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 뭐 보수의 여전사 뭐 이런 이미지를 스스로 자꾸 만들고 또 자기가 체포되는 것을 대통령이 몰랐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대통령이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본인을 너무 과대평가하면서 자꾸 정치적 상징 인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이 체포 영장이라고 하는 게 법원에 의해서 발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체포를 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는 혐의자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런저런 그 수사에 비협조했기 때문에 체포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수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루어진 일이고 그다음에 또다시 판단을 해서 뭐 굳이 체포까지는 안 하고도 뭐 수사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또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법원의 판단에 맞게 그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법원 자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씨는 이 법원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또 이게 기각이 되면서도 이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라고 명시될 정도로 중범죄다다. 이런 혐의자라고 하는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런 문제보다도 이 본질은 지난 정권의 방송 장악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 본질이기 때문에 이 전 위원장의 개인적인 주장이라든가 또 뭐 어떤 정치 공세 때문에 본질이 흔들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제도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체포영장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에서 그냥 일방적인 그쪽의 입장만 전달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편 입장, 즉 얼마만큼 협조를 잘하고 있고 이런 거는 완전히 누락이 됩니다. 그러니 영장 발부를 할 때 경찰에서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고 체포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쌍방의 입장을 다 듣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쪽 주장은 이렇지만 반대 주장은 다르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포영장과 관련돼서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석방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냐면 판사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한 인신구금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한 조사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된 조사가 있었고 그때 해당 관련해서 가장 낮은 단계로 그냥 주의를 줬습니다. 여기는 징계 수준에 들어가거나 수사 의뢰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장관급 그만두고 나온 사람을 다음 날 바로 이렇게 수갑을 채운다. 이런 게 이제 과잉해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포 적부심이라고 하는 게 적부심에 의해서 풀려난 거 아닙니까? 네. 그 적부심으로 풀어주면서 법원이 종합적으로 한 말입니다. 체포의 그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죄 혐의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지금 수사가 또 이미 언론에서 일정이 보도가 됐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현지 이제 1부속실장 증인 채택 논의가 이게 계속 지금
매듭이 지어지진 않고 있어요. 운영이 또 오늘 예정이 돼 있다가 또 일정이 연기가 돼서 아직도 후속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김 부속실장 증인 채택을 좀 피하려고 일정 미루는 거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권 의원님 이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서 이제 뭐 야당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운영위원회가 복수상임입니다. 복수상임이라 이제 일반 다른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뒤에 이제 그 국정감사가 별도로 열립니다. 그래서 11월 한 초중순쯤에 열리게 될 텐데 뭐 시간상으로 봐서 뭐 아직 그 뭐 증인 채택하는 데는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여야 간에 원만하게 합의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증인 채택에 찬성하시는 입장이세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하는 행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국정감사를 이제 월화수목금 이렇게 하는 중에 보통 수요일은 현장 국감을 나가거나 각 당 국감 준비기일로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법사위도 오늘은 이제 네. 현장 국감 나가고 저희도 오늘 국토위에 관련된 다른 이제 외부 활동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오늘로 국회 운영위원회도 이렇게 잡아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의결하는 게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 같은 경우는 시간을 주고 출석할 수 있도록 날짜를 여유 있게 줘야지 그러지 않고 이제 막판에 하면 나 그날 뭐 안 됐는데요. 이런 핑계를 댈까 봐 증인과 참고인의 채택은 가장 먼저 안건으로 다루는 거고 가장 먼저 별도 날짜를 지정하기까지 한다. 그래서 증인 채택과 관련된 운영위원회를 오늘 여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고 날짜가 다른 국감이랑 겹치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사실은 증인 채택을 피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꼼수를 부리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 인사까지 감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도 출석해야 되는 사유는 훨씬 더 계속해서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총무비서관 자격으로 기관 증인으로 필수 참석이었던 것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실 이전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전 정권들에는 본인 손으로 특수활동비를 0으로 만들었다가 작년에 추경을 통해서 그거를 100% 살려내는 등 이게 다 이제 총무비서관실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사유는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추가로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사위에서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화영 지사 이제 어제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 변호사를 이제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도 김현지 비서관의 연락을 받고 소위 이 변호사가 바뀌어졌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사자인 변호사와 김현지 전 보좌관이 나와서 또 이 사건 관계를 이화영 지사만 부를 게 아니라 부지사만 부를 게 아니라 더 사건의 진실을 파악을 하려고 한다면 같이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제가 속해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관련돼서도 백현동 관련해서 이번에 뭐 산림청장 임명하신 분이 그때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하고 받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시 김현지 그 시민단체 사무국장과 서로 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인사보훈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국정감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당사자가 출석해서 본인 입으로 밝혀야 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만 반론을 할까요? 하시죠. 예. 이제 그런 확인 안 되는 이야기들 계속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확인된 얘기입니다. 서류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산림청장 관련된 이야기, 이거 기초적인 사실이 틀린 의혹제기죠. 그리고 이제 색깔론까지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역대로 보면 색깔론 나오면은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말씀드린 거는 피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뭐 국회에 나와서 당당하게 여러 가지 경위나 입장을 밝히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러면 기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니 이제 산림청장 관련해서 뭐가 틀렸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가르쳐 드릴게요. 백현동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제가 이제 산림청장 관련된 이야기 했는데 뭐 대학 시절 은사다 이렇게 했는데 가르치킨 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정쟁용으로 증인을 채택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명확해지면 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증인 채택에 흔쾌히 찬성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네.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아까 이 김인호 산림처장장 얘기할 때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백현동을 저희 국토위에서 다루는 문제는 뭐냐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이 이야기를 산림청장 관련된 이야기를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좀 전에 백현동 관련된 얘기에서 김현지 비서관과 이 김인호 산림청장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가 네. 있을까 봐 말씀을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짧게 설명해 주시고. 백현동 네. 파격적으로 4단계 상승하는 데 있어서 이 환경 영향 평가를 시민단체로부터 받아야 된다라는 제안을 하신 분이 김인호 이 민간위원이었고요. 그런데 본인이 속했던 이 성남 이제 21에다가 환경 영향 평가를 받도록 했고, 그래서 본인이 제안해놓고 본인 이름으로 제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공문은 사실상 김현지 그 단체의 사무국장 이름으로 이 보고서가 제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점점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팀이 숨진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는 얘기를 네, 방금 네. 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질문은 다음 당당 토론 때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좋은 하루 되세요.